사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터진 거는 2019년 11월, 12월 그때쯤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큰 문제 의식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것이 이제 뉴스를 통해 속보 자막으로 나가고, 그래도 그때까지도 이제 적극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문제 의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신천지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느꼈고, 사실은 그 전부터 가짜 뉴스는 많이 돌아다녔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 카톡으로 여러 가지 허위 정보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면 코로나19에 안 걸린다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아주 상식적인 건강 증진법이거든요. 체온을 따뜻하게 하고 잠 푹 자고 음식 잘 먹으면 어떤 병이든 낫는 건데, 그런 게 마치 코로나19 예방법인 것처럼 둔갑돼서 돌아다니거나 거기에 교묘하게 어떤 상술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주 일반적인 건강 상식들을 쭉 쓴 다음에 마지막에 뭐를 먹어라, 혹은 어떤 제품의 가글을 사용해서 양치를 해라, 그런 식의 상술도 섞여 있었고, 코로나19 팩트체크 초창기에는 사실은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생기는 허위 정보들, 가짜 뉴스들이 많았던 반면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이제 신천지를 거치고 잠깐 잠잠해지다가 8월 달에 정광훈 씨가 등장해서 광화문 집회하고 하면서 이제 어떤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영역을 넘어서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완전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가짜 뉴스의 양상이 처음에는 무지에서 비롯된 가짜 뉴스가 많았다면은 여름 지나면서 정광훈 씨 등장하면서부터는 의도된 가짜 뉴스들이 많이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보수단체 집회를 막기 위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정부가 조작을 한다든가,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영역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완전히 정치 영역으로 넘어가서 여름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팩트체크에 주력을 했고요. 지난 2020년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은 언론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어쨌든 간에 언론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는 백신 관련한 뉴스들이 많이 그랬고, 백신 아주 초기에는 이제 맞고 이상 증세로 아프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보도를 해야 되지만 그것들을 너무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코로나19가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처음에는 관련된 학술 논문 같은 것도 전무했어요. 처음으로 코로나19에 관련한 논문이 나온 게 렌시스라는 국제 학술지 같은 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 코로나19에 관련된 새로운 논문들을 하나씩 다 찾아봤죠. 기자 입장에서 그걸 본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일단 영어고, 그 다음에 용어들이 다 어려워요. 어려운 수준을 넘어서 그냥 다 전혀 모르는 정말 생소한 단어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번역을 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얻어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코로나19 최초 논문이었던가 두 번째 논문인가, 거기에 홍콩에 사는 일가족인데 우한으로 관광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 7명인가 6명인가 그 가족 중에 5명은 다 코로나19에 걸렸는데 1명은 안 걸렸어요. 근데 그 1명 안 걸린 게 어린아이였고, 그 어린아이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여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심했거든요, 대중한테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사례로 마스크를 쓰면 최소한의 바이러스로부터의 방어는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정보로 대단히 유용했고, 초창기에는 전문가들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전문가들도 이제 다 논문들 찾아보고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자문을 구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분석도 할 수 있었고. 근데 사실은 팩트 체크하면서 가장 짜릿한 거는
이렇게 치밀하게 분석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바로 하자, 원 소스를 찾아가서 직접 확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재밌고 쾌감이 있어요. 초창기 어떤 글이 돌았냐면은 자기 친구가 미국에 있는데 뭐 의사여서 우한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한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한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우한으로 떠나는 의사가 자기 친구한테 비장한 글을 남겨요. 지금 자기 심정이 어떻고 하면서 뭐 지금 이 코로나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이게 정말 심각하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가짜 글이었던 거죠. 그 글을 받았다는 그 원 카톡의 원 출처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미국에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부터 돌았던 글이에요. 홍콩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돌다가 우리나라로 와서 그게 번역이 돼서 마치 친구에게 받은 진짜 실제 글인 것처럼 포장돼서 돌아다니는 거죠. 사실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논문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어쩌면 기자들이 가장 잘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렇게 가짜 뉴스의 허위 정보의 원 소스를 찾아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팩트 체크하면서 가장 힘들고 중요한 게 팩트 체크할 검증 대상을 찾는 거거든요. 최근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나이지리아인가 케냐에서 사람을 죽여서 인육으로 케밥을 만들어 팔았다고 하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됐어요. 굉장히 많은 기사가. 근데 그 사진의 출처를 따라가 보니까 이 똑같은 사진이 다른 트위터나 SNS에서 돌았고, 그 사진은 사실은 그 인육 케밥을 판 그 여성의 사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진이 가짜인 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인육 케밥을 만든 그 사건 자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쪽 나라 대사관에 물어보니까 대사관에서는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엔 기사화하진 않았고 SNU 팩트체크센터 홈페이지에도 올리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이게 검증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일 수 있어요. 사실 되게 흥미있는 주제여서 좀 해보긴 했지만, 언론도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는 공적인 기관이고, 기자 개개인들은 어떤 시간과 어떤 노력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쏟아부어서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자극적인 것들, 흥미 위주의 팩트체크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코로나19도 특히나 이게 검증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고,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이 허위 정보를 통해서 누군가 이득을 얻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가. 첫 번째, 누가 이득을 얻고 있는가는 사실은 유튜버들을 많이 봤어요. 유튜버들은 자기네들 구독자 수를 늘리고 어떤 경제적인 이유를 위해서 가짜뉴스를 오히려 만들기도 하거든요. 아주 자극적으로 포장을 하고, 뭐 1의 팩트를 가지고 100의 거짓을 만들어내고, 유튜버들의 발언들을 아주 주의 깊게 봤고, 두 번째는 사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가 여부를 따졌는데, 생각나는 예는 뭐 그런 거예요. 초창기에 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줄 서고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그때 지자체 어디선가 그 종이 행주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뭐 공짜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상당히 좋은 미담으로 포장이 돼서 당시는 보도가 됐는데, 근데 사실은 코로나19는 비말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 종이행주 마스크를 쓰면 그 비말이 마스크에 닿으면 그게 스며들어서 오히려 더 나빠요. 당시 어떻게 DIY로 집에서 이런 마스크를 만들었느냐, 이런 것도 유튜브로 퍼지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아주 뭐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딱히 없고 아주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 YTN 팩트체크는 팩트Y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가거든요. 근데 팩트Y는 뭐 콘텐츠가 하나지만 거기에는 팩트체크가 보통 2개, 3개, 많으면 4개까지가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구성을 하냐면, 이 허위 정보가 퍼지게 된 맥락부터 어떤 의미까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다층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하나만 다 검증해서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 좀 깊이 있는 팩트 체크를 하자. 그래서 아예 차별화된 콘텐츠로 시작을 했고 그렇게 2년 가까이 2년 정도 이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되게 힘들어요. 요거 하나 만드는데 어떨 때는 뭐 1주, 2주가 걸리기도 하고 생산성이 그다지 높지가 않죠.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막 선호하는 형태의 콘텐츠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 저희가 이제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이게 이 아쉬운 점이 시의성을 놓치기가 싫을 때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팩트 체크는 그 기자 입장에서 보면 별로 즐거운 작업은 아니에요. 기자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먼저 팩트를 치고 나가는 걸 좋아하고 새롭게 끌고 나가고 뭐 새로운 이슈를 던지고 팩트를 발굴해내는 거를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후행하는 보도는 안 좋아하거든요. 누가 다 던진 팩트들, 누가 던진 말들 그런 것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찾아내는 거는 오히려 훨씬 더 힘들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기도 한 작업이고 그러니까 시의성을 찾으면서도 깊이 있는 보도를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실상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리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해도 어떤 사안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라는 변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의성과 깊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는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팩트와이는 어떤 깊이, 맥락 이런 거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좀 가벼운 팩트와이 라이트 버전을 만들어서 좀 가볍게 시의성에 맞게 오전에 아침에 발생한 허위 정보를 오후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 하고 노력 중이고요. 수많은 허위 정보들이 사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어떤 표를 결집시키거나 지지층을 단단히 하거나 이런 목적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유튜버들이 수익을 얻거나 상품을 팔거나 어쨌든 그냥 만들어지는 허위 정보는 사실은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성된 허위 정보 시장에서 어떻게든 이득을 얻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은 사실은 보면 이게 언론이 나서서 검증해야 될 만하지 않은 어떤 작은 것들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근데 하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크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론 지형을 왜곡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니네들이 하는 거를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들이 다 보고 있고 분명히 팩트 체크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그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